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열도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일상이 멈추는 한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매일 수백 번의 미세한 진동이 땅을 흔들고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단층선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억 2천만 일본인 중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진 경보가 울려도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또 진도 3이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에서 난카이 해구 대지진 임박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와도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늑대가 온다는 말을 100번 들었다고 해서 정말 늑대가 오지 않는 것일까요? 2011년 3월 11일,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퇴근을 준비했고 학생들은 하교했고 주부들은 저녁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14시 46분,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동일본 대지진, 규모 9, 2만 명이 넘는 사망자, 40만 채 이상의 파괴된 건물,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 그날 이후 일본은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철저한 대비, 더 빠른 경보 시스템, 더 강한 건물. 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깊이 묻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유명한 예언가도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나와 신비로운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사사키 히로하루, 40년 경력의 구조 공학 엔지니어, 평생을 건물의 안전과 내진 설계를 연구해온 과학자입니다. 숫자와 데이터만을 믿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일본은 3번 연속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충격이 도시를 깨우고 도시의 진동이 산의 뚜껑을 열 것이라고. 처음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무슨 예언을 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의 과거 기록이 공개되면서 웃음은 곧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 대지진 발생 3일 전, 그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도호쿠 해역에서 대규모 해저 단층 이동, 쓰나미 동반 가능성 높음. 우연일까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일주일 전, 그의 노트에는 또 다른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규슈 중부 직하형 지진 임박, 연속 발생 가능성. 이게체스 200 time 10 to Kaiwor. 그리고 실제로 구마모토에서는 이틀 연속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공포를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과 절대로 준비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경고는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사키 히로하루는 말합니다. 2026년 2월부터 7월 사이, 그는 이 기간을 숨을 참아야 할 6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평범한 엔지니어가 자신의 명성과 경력을 걸고 이 경고를 세상에 내놓았는지, 그가 말하는 세계의 단층선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바다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연쇄 재앙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호쿠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 지진이 오기 몇 초 전 항상 혼자 복도로 뛰쳐나가던 그 아이의 이야기부터.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거대한 지진대, 흔히 불의 고리라 불리는 그 위험지대의 정중앙에 일본 열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이 땅에서는 수천 번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10번 이상 땅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 사람들에게 지진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 경보음이 울려도,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자기 일을 합니다. 지하철은 멈추지 않고 회의는 계속되고 저녁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마치 비 소식을 듣는 것처럼 지진 경보가 일상의 배경 소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재난 무감각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자주 경험하면 위험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지요. 문제는 이 무감각이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땅속의 에너지는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2011년을 떠올려야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완벽하게 복구되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다시 세워졌고 도로는 정비되었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는 어떨까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려났을 뿐입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에 갑자기 깨어날 때, 트럭이 지나가며 건물이 살짝 흔들릴 때, 그 숨겨진 공포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듭니다. 일본인들은 이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배워야만 했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입니다. 난카이 해구 대지진 임박, 후지산 분화 가능성 상승, 수도 직하 지진 경고. 이런 헤드라인이 매달, 때로는 매주 등장합니다. 과학자들은 신중하게 말합니다. 향후 30년 내 발생 확률 70에서 80%. 하지만 대중의 귀에는 곧이라는 단어만 들립니다. 문제는 이 곧이 너무 오래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곧이었고 5년 전에도 곧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고가 너무 많으면 경고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보의 홍수가 오히려 행동의 마비를 불러온 것입니다. 무관심과 불안이 기묘하게 뒤섞인 이 시대. 경고는 넘쳐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서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로운 능력을 주장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을 가진 방송인도 아닙니다. 평생을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에서 건물의 안전을 연구하며 보낸 조용하고 과묵한 한 엔지니어. 그의 이름은 사사키 히로하루입니다. 사사키 히로하루.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는 일본 도호쿠 지방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산 사이에서 자연의 힘을 가까이 느끼며 자랐지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후 그는 평생을 건물의 안전과 내진 설계를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철근의 강도를 계산하고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분석하고 집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를 신뢰하는 전형적인 기술자였지요. 그런 그에게 예언자라는 호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단어를 극도로 불편해합니다. 누군가 그를 그렇게 부르면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그저 느끼는 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수업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화를 내며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리고 몇 초 후 어김없이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도 우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수십 번 반복되자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을 미리 아는 아이. 그것이 어린 사사키에게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이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 그 신호가 오면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것을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 일종의 신체적 민감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는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들, 밀려오는 검은 파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마을들, 평생 건물의 안전을 연구해온 엔지니어로서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감각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지진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선명한 환영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커다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일본 지도, 그리고 자신이 미친 듯이 손가락으로 지도 위에 특정 지점들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트라우마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상담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증상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지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환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기록하기로. 그날부터 작은 노트를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환영에서 깨어날 때마다 날짜, 시간, 느낌, 그리고 지도에서 보았던 위치들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엔지니어답게 감정을 배제하고 마치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듯 자신의 경험을 냉철하게 분석했습니다. 노트가 한 권, 두 권 채워질수록 무작위로 보였던 환영 속에서 하나의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떨림의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일본 열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연결되어 곧 대대적인 재편성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세 개의 선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균열의 선들, 그리고 그 선들이 만나는 지점마다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사키가 본 것은 무작위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변화, 일본 지형의 격렬한 재탄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키의 노트에는 정확히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의 환영 속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미지는 살아 움직이는 지도입니다. 처음에는 오래된 양피지 위에 먹으로 그린 평범한 일본 지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으로 그린 선들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희미하던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그 선들이 실제 균열로 변해갑니다. 종이 위의 그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대지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지도의 가장자리, 일본 열도를 둘러싼 바다 위로 붉은 점들이 나타납니다. 마치 경고등처럼 깜빡이는 이 빛들은 점점 더 빠르게, 더 강렬하게 맥박칩니다. 사사키는 이것을 지각의 재편성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지구가 스스로를 다시 정렬하려는 움직임의 전조라는 것이지요. 그 지도 위에는 세 개의 선명한 선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선은 북쪽에서 시작됩니다. 웨카이도 남쪽 깊은 바다 밑에서 출발하여 도호쿠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는 해저 단층입니다. 2011년 대지진의 진원지였던 바로 그 영역이지요. 사사키는 이 선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선은 아직 할 말을 다 하지 않았다. 마치 한 번의 폭발로 모든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았다는 듯 그 선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은 동남쪽을 향합니다. 도쿄만에서 시작하여 이즈 반도를 지나 오가사와라 제도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곡선입니다. 수도권 바로 아래를 지나는 이 선은 사사키의 환영에서 가장 강렬한 빛을 발합니다. 그의 노트에는 이 부분에 여러 번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선 위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은 서남쪽을 가로지릅니다. 규슈 전체를 감싸며 남쪽 섬들로 이어지는 호형의 단층대입니다. 이 지역은 활화산들과 맞닿아 있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대이기도 합니다. 사사키는 이 선을 잠자는 용의 등뼈라고 불렀습니다. 구조공학자로서 그는 이 현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지구의 지각판은 낡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간 쌓인 압력과 스트레스로 인해 곳곳에 균열이 생깁니다. 작은 틈들이 모여 큰 갈라짐이 되지요. 언젠가는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 열도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구가 스스로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비유를 즐겼습니다. 활시위를 끝까지 당긴 상태. 에너지는 이미 최대치까지 축적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화살이 날아갈 것인가가 아닙니다. 언제 날아갈 것인가입니다. 뉴스에서는 지진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진도, 규모, 발생 확률,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들이지요. 하지만 사사키가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그는 숫자 뒤에 숨은 얼굴들을 봅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회사원, 학교에 가는 아이들, 저녁 준비를 하는 노부부. 그래서 그의 경고에는 과학적 분석 이상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 개의 선 각각이 아닙니다. 그를 밤잠 설치게 만드는 것은 이것들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환영 속에서 이 세 선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쇄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가 깨어나면 다른 하나가 따라 일어나고 그것이 또 다른 것을 자극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면 나머지가 연달아 무너지는 것처럼 사사키의 노트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세 개의 단층선이 각각 어떤 형태의 재앙으로 나타나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세 번의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무작위로 흩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서로를 깨우는 연쇄적인 각성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바다에서 옵니다. 사사키가 이 환영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래의 눈으로 보는 세상. 그의 꿈속에서 시점은 깊은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대한 생명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고래가 멈춥니다. 무언가를 느낀 것이지요. 바닷물이 이상해집니다. 가볍게 흐르던 물이 무겁고 끈적하게 변합니다. 마치 공기가 폭풍 전에 무거워지듯 바다 전체가 숨을 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저 깊은 곳에서 울림이 시작됩니다. 안반이 신음하는 소리, 수천 년간 쌓인 압력이 한계에 다다르는 소리.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합니다. 해저 단층이 어긋나며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물이 솟구치고 파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쓰나미라고 부르는 검은 벽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도시 아래에서 옵니다. 환영 속 장면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밤의 대도시입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퇴근길 지하철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저녁을 먹고 편의점에서는 음료를 사고 아이들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자락입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오는 천둥이 아닙니다. 발밑에서 바로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둔탁한 울림입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북을 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곧 발밑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직하형 지진입니다. 진원지가 도시 바로 아래에 있는 지진이지요. 멀리서 오는 지진은 경보가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직하형은 다릅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이미 충격이 도달해 있습니다. 대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사키의 환영에서 이 순간 지하철 터널에 균열이 생기고 매립지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1995년 고베에서 벌어졌던 일이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규모가 다릅니다. 수천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가 흔들리는 것이니까요. 세 번째 충격은 산에서 옵니다. 환영의 마지막 장면은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새벽녘, 흰 눈으로 덮인 원뿔형의 산이 보입니다.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실루엣,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정상 부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점점 굵어지고 하늘로 치솟으며 거대한 기둥이 됩니다. 흰 눈과 검은 재가 뒤섞입니다. 수만 년간 잠들어 있던 마그마가 마침내 출구를 찾은 것입니다. 사사키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세 가지 사건 각각이 아닙니다. 그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는 이유는 이것들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그의 환영 속에서 이 세 충격은 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다의 움직임이 땅을 깨우고 땅의 진동이 산의 뚜껑을 엽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돌면 나머지도 함께 움직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멈출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사사키는 막연한 추측 대신 구체적인 시간의 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언제라는 것인가? 사사키는 정확한 날짜를 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특정 날짜가 알려지면
사람들은 오직 그날만 경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경고가 거짓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반대로 날짜가 맞아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지겠지요. 어느 쪽이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날짜 대신 계절의 징후를 이야기합니다. 숫자 대신 자연의 언어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숨을 참아야 할 시기입니다. 내년 2026년에 3번의 위험한 창이 열립니다. 첫 번째 창은 늦겨울에 열립니다. 사사키는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백화점에는 벌써 봄옷이 진열되어 있을 때 2월의 끝자락에서 3월의 문턱으로 넘어가는 그 애매한 시간입니다. 아직 코끝이 시리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니지만 어딘가에서는 벌써 봄 세일 광고가 붙기 시작하는 때이지요. 이 시기에 첫 번째 충격이 예상됩니다. 북쪽 바다, 홋카이도 남부에서 도호쿠 해안에 이르는 해역에서 대규모 해저 단층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가 먼저 깨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은 봄비가 내리는 시절에 열립니다. 벚꽃이 지고 우산이 펼쳐질 때, 이것이 사사키가 표현하는 두 번째 시기입니다. 4월 중순 화려했던 벚꽃 축제가 끝나고 거리에 분홍빛 꽃잎이 흩날리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꽃구경의 여운을 간직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장마의 전조처럼 간간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인들에게 벚꽃은 아름다움인 동시에 무상함의 상징입니다. 피어난 지 일주일이면 저버리는 그 짧은 생명이 삶의 덧없음을 일깨워준다고 하지요. 사사키는 그 꽃잎이 땅에 떨어지는 바로 그 시기에 두 번째 충격이 올 것으로 봅니다. 대도시 지카의 단층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수천만 명이 사는 도시 바로 아래에서 땅이 뒤틀리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창은 초여름의 문턱에서 열립니다. 매미가 울기 시작하는데 산 정상에는 아직 눈이 남아있을 때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그 경계의 시간입니다. 낮에는 더위가 시작되어 반팔을 꺼내 입지만 높은 산 꼭대기에는 아직 하얀 눈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 때이지요. 계절이 바뀌는 이 불안정한 시기에 마지막 충격이 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산이 깨어납니다. 땅속 깊이 갇혀있던 불과 열이 마침내 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흰 눈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장면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사키는 이 세 시기를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봅니다. 겨울의 끝에서 시작된 바다의 움직임이 봄의 한가운데 도시를 흔들고 그 여파가 여름의 초입에 산을 깨우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악보에 적힌 세 개의 악장처럼 각각은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곡을 이룹니다. 내년 2026년 그 해가 밝으면 우리에게는 약 반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남은 질문입니다. 사사키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대답을 떠올립니다. 비상 배낭을 챙기고 물과 식량을 비축하고 대피 경로를 외우고 가족과 만날 장소를 정해두는 것.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사키는 이런 종류의 준비를 반쪽짜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다릅니다. 최근에 가족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비상 배낭은 혼자 살아남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존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수많은 생존 사례를 분석해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이웃이 문을 두드려 깨워주었고, 동료가 손을 잡아 이끌어주었고, 낯선 사람이 지붕 위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지진은 막을 수 없습니다. 화산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구의 움직임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재앙 이후의 결과는 다릅니다. 같은 크기의 지진이 와도 어떤 마을은 무너지고 어떤 마을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건물의 강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입니다. 사사키의 마지막 환영에는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지도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세 개의 붉은 단층선이 맥박치고 있습니다.
균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다릅니다. 그 균열들 사이사이로 작은 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것은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결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빛입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땅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잡을 수 있는 손을 보십시오. 내년 2026년. 그 해가 어떤 해로 기록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그림자 앞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통과하여 더 강해질 것인가? 그것은 땅이 얼마나 흔들리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물건을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것, 이웃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사사키가 말하는 진정한 대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사사키 히로하루 개인의 예언과 해석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공식 예측이 아니며 특정 날짜나 사건의 발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과 성찰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항상 공인된 기관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소중한 사람과 나눠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2026년이 코앞입니다. 며칠 후면 병오년이 밝습니다. 붉은 말의 해, 그리고 40년 전부터 바로 이 해를 지목해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일본 열도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천천히 스펀지가 물에 잠기듯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기울어지고 오사카의 도로가 휘어지며 땅 밑에서 물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반대 현상이 서해에서 벌어집니다. 바다가 물러갑니다. 썰물처럼. 그러나 이번엔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마르고 군산 앞바다가 마르고 목포 앞바다가 마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땅입니다. 아무도 밟아본 적 없는 새로운 땅. 수천 년간 바닷물 아래 숨어있던 광활한 대지.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전한 사람의 이름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계룡산 월주보살 이명옥. 40년간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예언으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무속인들조차 고개를 숙이는 인물. 그녀에게 이 비전을 보여준 존재는 다름 아닌 마고 할미였습니다. 한민족의 창조 여신, 하늘과 땅을 빚은 태초의 어머니. 마고 할미는 거대한 빗자루를 들고 한반도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집을 고칠 때가 됐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대격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충청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룡산.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린 곳으로 알려진 이 산의 깊은 골짜기에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월주보살, 본명 이명옥, 세상의 소음을 등지고 오직 하늘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 온 사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 하는 무속인들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예언이 틀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주보살이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어린 시절의 한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명옥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더니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한 할머니. 거친 삼배옷을 입고 손에는 낡은 빗자루를 들고 계셨습니다. 보통 꿈이라면 깨어나는 순간 흩어집니다. 하지만 이 꿈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삼배옷에서 나는 풀 냄새, 빗자루 끝에 묻은 흙먼지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마고 할미였습니다. 한민족의 기억 속에 전해 내려오는 창조의 여신, 태초에 이 땅을 빚어낸 시원의 어머니. 마고 할미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향해 쓸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빗자루가 휩쓸리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열도가 파도에 쓸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섬들이 하나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도시들이 물거품처럼 흩어졌습니다. 서쪽으로 빗자루가 향하자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해 바다가 갈라지듯 물러나고 그 밑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올랐습니다. 검고 기름진 흙, 한 번도 햇빛을 본 적 없는 처녀지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명옥은 두려움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마고 할미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낡은 집을 고칠 때가 되었다. 목소리는 천둥처럼 웅장하면서도 어머니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마고 할미는 어린 명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이 되어라. 내가 보여준 것을 세상에 전해라. 왜 미리 보여주시는 걸까요? 월주보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합니다. 하늘은 갑자기 벌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먼저 알려주신다고, 사람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정돈하고 가족과 화해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월주보살이 수십 년간 침묵을 지키다 이제야 입을 여는 이유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마고 할미의 빗자루가 동쪽으로 휩쓸릴 때 일본 땅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주보살은 단순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영안으로 본 일본 열도의 지하 구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4개의 돌기둥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섬나라. 그 기둥 중 2개가 이미 썩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주보살은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몸으로 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뭉치고 뼈가 뻣뻣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을 틀면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압력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풀어야 할 긴장이 있습니다. 월주보살은 그 시점을 병오년으로 지목합니다. 붉은 말의 해, 불의 기운이 가득한 해, 지구가 뼈를 우두둑 꺾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일본이 그 시작점일까요? 월주보살이 영안으로 들여다본 일본 열도의 지하 구조는 충격적입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본은 4개의 거대한 돌기둥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동서남북 4방향에서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미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이 4기둥의 상태입니다. 월주보살은 단언합니다. 4기둥 중 2개가 이미 속이 텅 비었다고,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은 썩을 대로 썩었다고. 네, 다리 탁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2 다리가 썩어 있다면 그 탁자 위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 그것이 지금 일본 열도의 현실입니다. 무너짐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흐르는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주보살이 본 것은 그런 광경이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서운 현상입니다. 땅이 물렁물렁해집니다. 단단했던 집안이 마치 젖은 모래처럼 변합니다. 건물들이 한쪽으로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파도처럼 휘어집니다. 그리고 땅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액상화 현상이라 부릅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왕님이 빌려준 땅은 언젠가 돌려받으러 오신다고. 불의 기운으로 바다 위에 솟아올랐던 땅이 식으면서 다시 물의 기운에 잠식되는 것, 빌린 것을 돌려주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할리우드 재난 영화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폭발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젖은 스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펀지가 물속에 잠길 때 어떻습니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일본 열도도 그렇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해안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저지대에 물이 고이는 일이 잦아집니다. 지하철에 물이 새고 건물 지하실이 침수됩니다. 처음에는 이상기후 탓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땅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규모 이주가 시작됩니다. 수백만 명이 새로운 땅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월주보살이 본 동쪽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동쪽 땅이 가라앉으면 그 힘은 어디로 갑니까?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소의 한쪽이 내려가면 반대쪽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동쪽이 내려앉는 그 순간 서쪽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시작됩니다. 시소를 타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놀이터의 법칙이자 우주의 법칙입니다. 월주보살은 이 단순한 원리로 다가올 변화를 설명합니다. 일본 열도가 가라앉으면 그 압력은 어디로 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라시아판을 타고 서쪽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도달하는 곳이 바로 서해 바닥입니다. 동쪽이 내려앉은 만큼 서쪽이 솟아오릅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닷물 아래 잠들어 있던 땅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산모가 고통을 겪듯이 이 변화도 아픔 없이 오지 않습니다. 월주보살은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한반도 동남부 지역이 먼저 시련을 겪게 된다고. 부산, 울산, 포항, 일본 쪽에서 밀려오는 물의 이동이 이 지역을 덮칩니다. 갑작스러운 해일과 침수가 발생합니다. 월주보살은 이 시기를 3일 암흑이라 표현합니다. 사흘간의 어둠과 혼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산고는 지나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고통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동남부의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서해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부들이 알아챕니다. 썰물 때 물이 빠지는데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배를 띄우던 곳에 오늘은 갯벌이 드러납니다. 내일도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수심이 얕아집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목포 앞바다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만큼 마릅니다. 항구 도시들이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배를 댈 곳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너무 멀리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생계를 걱정합니다. 해운업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땅입니다.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닷물이 품고 있던 미네랄이 가득한 기름진 토양. 농사를 지으면 무엇이든 자라날 옥토. 우리 조상들은 상전벽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벽해상전. 푸른 바다가 기름진 밭이 됩니다. 마고 할미의 빗자루가 서쪽으로 쓸며 가져온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반도가 아니게 됩니다. 새로 드러난 땅을 통해 중국 대륙과 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를 대륙과 분리시켰던 서해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국경선이 그어집니다. 바다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까요? 새로운 기회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갈등일까요? 새로운 땅이 나타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서해가 육지로 변하는 순간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직접적인 국경이 생깁니다. 수천 년 동안 두 나라를 갈라놓았던 바다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밟아본 적 없는 땅이 펼쳐집니다. 월주보살은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중국 트랙터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새로 드러난 땅을 향해 중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농기계를 끌고 와서 땅에 말뚝을 박으려 합니다.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면서 국경 분쟁이 시작됩니다. 양측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하지만 월주보살은 이 갈등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다가 사라지면 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벽이 사라집니다. 수십 년간 중국 정부가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벽,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던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노래가 대륙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퍼져나갑니다. 한국의 뉴스가 검열 없이 전달됩니다. 월주보살은 이것을 자유의 바람이라 부릅니다. 막을 수 없는 바람입니다. 바다가 있을 때는 그나마 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 중국 내부에 균열을 만듭니다. 억눌렸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지역마다 다른 요구들이 분출합니다. 하나로 묶여있던 거대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자기 문제로 정신없는 사이에 북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월주보살은 북한 정권을 병든 호랑이에 비유합니다.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하지만 병들고 굶주린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무섭지만 실제로 사냥할 힘은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중국이라는 후원자에게 기대어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자가 자기 집안 단속하느라 바쁩니다. 지질학적 혼란까지 겹칩니다. 식량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희망이 부족합니다. 고립된 호랑이는 결국 쓰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통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폭력적인 흡수도 없습니다. 월주보살은 말합니다. 북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 것이라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체제가 무너지면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남쪽은 올라가서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고속철도가 놓입니다. 평양에서 부산까지 차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납니다. 통일의 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경제적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만주 땅까지, 고구려의 옛 땅, 발해의 옛 영토, 우리 조상들이 말 달리던 드넓은 벌판, 전쟁 없이 경제와 문화로 연결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한반도입니까? 왜 이 작은 땅이 세계적 대변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까? 그 답은 정치나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단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동양의학에서 단전은 배꼽 아래에 위치한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모든 기운이 모이고 저장되고 퍼져나가는 곳입니다.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도 명상을 하는 사람도 이 단전에 집중합니다. 월주 보살은 말합니다. 지구에도 단전이 있다고. 그리고 그 단전이 바로 한반도라고.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땅이 어떻게 지구 전체의 에너지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이 땅은 눌려왔습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짓밟히고 침략당하고 분단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허리가 둘로 잘렸습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누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었을까요? 월주 보살의 해석은 다릅니다. 한반도가 지구의 단전이기 때문에 그토록 시련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기에 어둠의 세력도 그곳을 노렸다고 합니다. 단전을 막으면 온몸의 기운이 막히듯이 한반도를 분단시키면 지구 전체의 기운이 막힙니다. 하지만 막힌 것은 영원히 막혀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월주 보살은 그 시간이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억눌렸던 에너지가 마침내 폭발적으로 풀려날 때가 왔다고. 이 에너지의 해방은 물리적 변화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땅의 진동이 바뀌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경계가 얇아집니다. 지금까지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직감이 예리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꿈이 유난히 생생해집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꿈의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신 분들의 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월주보살은 이것을 조상님들의 귀환이라 부릅니다. 우리 앞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영들이 후손들을 돕기 위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마고 할미가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고 계십니다. 조상님들은 후손들과 함께 그 새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거나 문득 조상님 생각이 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한국은 물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앞으로는 다른 것을 나눕니다. 정신을 나눕니다. 철학을 나눕니다. 치유를 나눕니다. 물질에 병든 세계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이 텅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아올 것입니다. 성지를 순례하듯이 메마른 영혼에 물을 주려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나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월주보살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이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땅속 깊이 벙커를 파도 소용없습니다. 비상식량을 창고 가득 쌓아도 소용없습니다. 다가올 변화 앞에서 유일한 보험은 인품입니다. 마음의 그릇입니다. 월주보살이 전하는 생존의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과 화해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형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멀어진 부모님이 계십니까? 서운함 때문에 등 돌린 자식이 있습니까? 지금 화해하십시오. 전화를 거십시오. 찾아가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끊어진 가족의 끈을 다시 잇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로 손잡아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가족입니다. 둘째, 선을 쌓으십시오. 적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행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십시오. 남몰래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이것은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덕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이 열립니다. 셋째, 용서하십시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원망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오래된 분노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원망과 미움은 독입니다. 상대방을 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마음의 독을 품고서는 새 시대의 높은 기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한다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월주보살은 2045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격동의 시기가 지나갑니다. 혼란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나라가 일어섭니다. 어른 나라입니다.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존경으로 이끕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마침내 현실이 됩니다. 새로 얻은 땅 위에 생태적 풍요가 펼쳐집니다. 유라시아와 연결된 철도를 통해 물자와 사람이 오갑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까지 갈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분단의 아픔이 치유됩니다. 헤어졌던 가족이 만납니다. 막혔던 길이 뚫립니다. 하나였던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월주보살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합니다. 지금 다가오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산고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아프지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준비하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마고 할미가 지어주시는 새 집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십시오. 조상님들과 함께 그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십시오. 낡은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문이 곧 열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월주보살이 전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미래를 확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적 수행자의 비전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시청자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무엇이 진실인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들어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 며칠 후면 2026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60년간 바다의 숨소리를 들어온 한 해녀 무속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26년은 그냥 새해가 아니요. 문이 열리는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녀의 이름은 선자 할망. 사람 팔자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땅의 핏줄을 읽고 바다의 분노를 미리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난 40년간 예언한 것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할망의 눈에는 2027년 한반도 지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부산 해운대 해안선이 없습니다.
포항 앞바다가 육지를 삼켰습니다. 호미곶의 호랑이 꼬리가 잘려 나갔습니다. 영화입니까? 아닙니다. 할망이 직접 본 1년 뒤의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왜 2026년이 문이 열리는 해인지, 일본 열도 아래 잠든 붉은 용이 왜 지금 깨어나려 하는지, 그 충격파가 어떻게 우리 동남 해안을 덮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는지, 부산, 울산, 포항, 경주, 이 지역에 사시거나 가족이 계신 분들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2026년까지 남은 시간, 이제 며칠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주인공은 대체 누구일까요? 제주도 동쪽 끝 성산 앞바다, 이곳에서 60년 넘게 물질을 해온 해녀가 한 분 계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선자 할망이라 부릅니다. 올해 79, 아직도 새벽이면 바다로 나갑니다. 할망은 평범한 무속인이 아닙니다. 보통 점쟁이들은 사람의 사주를 봅니다. 올해 운이 좋은지, 궁합이 맞는지, 사업이 잘 될지, 그런 것들을 읽어줍니다. 하지만 할망은 다릅니다. 사람 팔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할망이 읽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땅의 맥박, 바다의 숨결, 지각이 언제 뒤틀릴지, 물이 언제 성을 낼지. 할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 운명은 몰라. 근데 땅이 언제 아픈지, 바다가 언제 울지, 그건 느껴져.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40살 되던 해, 할망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할망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더 크고 좋은 전복을 캐고 싶었습니다. 다른 해녀들이 가지 않는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수심 20길이 넘는 곳, 햇빛도 거의 닿지 않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때 할망은 보았습니다. 바다 밑바닥이 천천히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틈 사이로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동시에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뼛속까지 울리는 굉음. 할망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흘 뒤, 할망은 전혀 다른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깨어나기까지 일주일이 더 걸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뜬 할망은 예전의 할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땅속을 흐르는 핏줄, 지각판이 어디서 긴장하고 있는지, 어느 바다가 분노를 참고 있는지, 보통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두 번째 눈이라 불렀습니다. 그 후 40년, 할망이 말한 것들은 하나씩 현실이 되었습니다. 큰 태풍이 오기 전, 할망은 미리 알았습니다. 지진이 나기 전에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망의 말이 계속 맞아떨어지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할망이 입을 열면 제주도 전체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최근 할망이 새로운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며칠 뒤면 새해가 밝아. 근데 2026년은 보통 해가 아니여. 문이 열리는 해요. 문이 열린다. 할망은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에너지가 터져 나온다고. 땅속에서 눌려있던 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신호라고. 그렇다면 그 시작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할망의 두 번째 눈이 천천히 동쪽을 향합니다. 대한해협 너머, 일본 열도, 그 땅 아래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할망은 그것을 붉은 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용이 지금 서서히 눈을 뜨고 있습니다. 붉은 용. 할망이 일본 땅 아래 잠든 존재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용은 수백 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용의 몸통은 일본 열도 전체를 관통합니다. 꼬리는 규슈에서 시작해 등뼈가 오사카를 지나고 머리는 도쿄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난카이 해곡 단층. 할망의 눈에는 그것이 용의 척추로 보입니다. 할망은 말합니다. 그 용이 뒤척이기 시작했어. 잠에서 깨려고 해. 오래 참았거든. 용이 기지개를 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할망이 두려워하는 것은 흔들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그 다음에 옵니다. 땅이 물처럼 변하는 현상.
단단하던 집안이 순식간에 탐스로 바뀝니다. 할망의 눈에 비친 광경은 이렇습니다. 수십 층짜리 건물들이 옆으로 천천히 기울어집니다. 마치 진흙 위에 세워진 두부처럼 아스팔트 도로가 물결치듯 출렁입니다. 맨홀 뚜껑이 하늘로 솟구치고 그 구멍으로 진흙탕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주차된 자동차들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비명을 지를 시간도 없이 도쿄와 오사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들입니다. 첨단 기술의 상징,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숲. 하지만 할망은 고개를 젓습니다. 사람들은 콘크리트가 튼튼하다고 믿어. 근데 땅이 숨을 쉬면 콘크리트는 종이보다 약해져. 상상해 보십시오. 출근길 지하철이 갑자기 멈춥니다. 전기가 끊기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장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어제까지 걸어 다니던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땅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 틈으로 검은 물이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할망이 본 일본의 모습입니다. 현대 문명이 자연 앞에서 무릎 꿇는 순간, 기술로도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힘, 할망은 덧붙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불쌍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땅이 아프니까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의 분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용이 몸을 뒤틀면 바다도 함께 깨어납니다. 할망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땅이 울면 바다가 대답해. 그 대답이 더 무서워. 육지를 뒤흔든 용의 움직임. 그 충격파가 이제 바다로 전해집니다. 해저가 들썩이면서 거대한 물의 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푸른 빛이 아닙니다. 검습니다. 인간이 바다에 쌓아온 모든 것을 끌어안은 검은 파도. 그 파도가 지금 해안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망이 본 파도는 우리가 아는 바다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푸른 물결이 아닙니다. 할망의 눈에 비친 쓰나미는 검은색입니다. 칠흑처럼 어둡고 무겁고 느립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수십 년간 바다에 버린 모든 것이 섞여 있습니다. 폐수, 기름, 플라스틱, 쓰레기. 할망은 이것을 인간의 업보라 부릅니다. 바다가 오랫동안 삼키고 참아왔던 것들을 이제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이 검은 물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할망이 본 장면은 이렇습니다. 한밤중 사람들이 잠든 시각, 바다가 천천히 부풀어 오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해안가에 설치된 방파제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물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방파제를 넘고 도로를 삼키고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밀려듭니다. 꿈속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목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일본 해안에는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시설들, 자동차 공장, 전자제품 공장, 화학 공장,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검은 파도는 이것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할망은 묘사합니다. 컨테이너들이 장난감처럼 둥둥 떠다녀. 수천 톤짜리 배가 내륙 한가운데 가서 멈춰 있어. 더 무서운 것은 불과 물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공장에서 불이 납니다. 기름과 화학 물질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끄려 해도 사방이 바닷물입니다. 불과 물이 동시에 도시를 덮칩니다. 그 사이에서 검은 연기와 독한 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마비됩니다. 공장이 멈추고 항구가 사라지고 물류가 끊깁니다. 세계 경제의 한 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할망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이동할 뿐입니다. 일본 열도가 가라앉으면 그만큼의 바닷물이 밀려납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갈 곳을 찾습니다. 동쪽은 태평양입니다. 끝없이 넓어서 물이 퍼져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쪽은 다릅니다. 서쪽에는 좁은 바다가 있습니다. 대한해협. 그리고 그 너머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밀려난 물은 서쪽으로 향합니다. 우리나라 방향으로. 할망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게 아니요. 그 불똥이 우리 지붕에 튀는 거요. 일본에서 시작된 재앙. 그 파장이 바다를 건너 한반도 동남쪽 해안에 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할망의 눈이 이제 그곳을 향합니다. 이제 할망의 시선이 우리 땅에 닿습니다.
일본에서 밀려온 물결이 대한해협을 건넙니다.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곳이 바로 한반도 동남쪽 해안입니다. 부산, 울산, 포항, 이 세 도시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습니다. 할망은 한반도를 호랑이에 비유합니다. 오래된 비유이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호랑이의 머리는 북쪽을 향하고 꼬리는 동남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호미고지, 바로 그 꼬리 끝입니다. 할망은 말합니다. 호랑이 꼬리가 흔들리면 온몸이 떨려. 꼬리부터 시작해서 등허리까지 영향이 가. 땅이 흔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할망이 더 걱정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땅이 갑자기 꺼지는 것, 싱크홀이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일본 열도 아래 지각판이 움직이면 그 진동이 바다 밑을 타고 전해집니다. 우리 땅 아래 집안도 같은 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쪽이 무너지면 이쪽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도심 한가운데, 울산 공업지대, 포항 제철소 근처, 이런 곳에서 땅이 움푹 꺼지는 일이 생깁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도로에 구멍이 뚫립니다. 건물 기초가 내려앉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할망은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큰 이동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해안가에 살던 사람들이 내륙으로 옮겨가는 흐름. 이것은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것과 다릅니다. 바다가 영역을 넓히려 할 때 인간이 잠시 물러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바다 앞에서 콘크리트로 막으려는 건 어리석은 짓이요. 물한테 길을 내줘야 해. 버티면 부서지고 비키면 살아.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걸까요? 할망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일본은 그릇이 깨지는 거요. 우리는 그릇을 씻는 거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씻은 그릇은 더 깨끗해져서 돌아옵니다. 한반도가 겪을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아프지만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땅이 더 단단해집니다. 할망은 설명합니다. 약한 집안이 정리되고 불안정한 곳이 드러나고 단단한 곳만 남는다고. 사람도 땅도 마찬가지라고. 시련을 겪어야 진짜 강해진다고. 우리 민족은 이런 거 처음 겪는 게 아니잖아. 외침도 이겨냈고 전쟁도 이겨냈어. 이번에도 이겨내. 근데 이번엔 달라. 이겨내고 나면 전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될 거예요. 물이 빠지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세상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게 됩니다. 변화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그 모습은 어떨까요? 할망은 2030년 전후의 풍경을 봅니다. 일본이 흔들리면서 그곳에 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 기술, 사람, 이 세 가지가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고 돈은 안전한 데로 흘러. 할망의 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본사를 옮깁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습니다. 공장을 세울 안정적인 땅, 물건을 실어 나를 항구, 숙련된 인력, 이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한반도입니다. 부산항이 동아시아 최대 물류 거점으로 떠오릅니다. 인천과 평택이 새로운 산업 중심지가 됩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됩니다. 미국과 유럽이 손을 내밉니다. 동아시아에서 함께할 나라를 찾는데 선택지가 줄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경계 대상이고 일본은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립니다. 남은 것은 한국뿐입니다. 하지만 할망은 경고합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른다고. 갑자기 밀려드는 부는 축복만이 아닙니다.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내 나라에서 내 집 마련이 꿈처럼 멀어집니다. 사람도 밀려옵니다. 일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심지어 서양에서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안전을 찾아서 거리에 다양한 언어가 들립니다. 낯선 얼굴들이 늘어납니다. 할망은 이것을 손님 가득한 집에 비유합니다. 갑자기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돼? 반갑기도 하지만 정신이 없어. 밥은 모자라고, 방은 부족하고, 집안이 어수선해져 풍요와 혼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을 엉망으로 둘 수도 없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한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끄는 나라가 됩니다. 유행을 쫓던 나라에서 유행을 만드는 나라로, 눈치 보던 나라에서 기준을 세우는 나라로, 할망은 이것을 어른이 되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좀 어린애 같았어. 강대국 눈치 보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지. 이제 달라져. 스스로 서야 해. 어른으로서 부와 기술과 영향력. 이 모든 것이 한국으로 모여듭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입니다. 하지만 할망은 말합니다.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고 우뚝 서는 진짜 이유.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는 진짜 이유. 할망은 그것이 돈이나 기술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 우주가 균형을 맞추는 거요. 할망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너무 오래 물질만 가졌습니다. 돈, 성공, 소유,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가는데 창고만 채우려 했습니다. 이 불균형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자연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재앙 이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각이 열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잠결에 돌아가신 조부모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괜히 불안해지고 어떤 결정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할망은 이것을 세상과 세상 사이 막이 얇아지는 현상이라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할망은 백두대간을 이야기합니다. 백두산에서 시작해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 이것이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고 합니다. 땅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이 기운이 한반도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정신입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경쟁하느라 바빠서. 하지만 이 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할망은 말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 줄 것은 반도체만이 아니요. 치유와 지혜를 줄 거요. 물건 대신 마음을 나누는 나라가 될 거요. 마지막으로 할망이 전하는 당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올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첫째,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옛 어른들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중심을 잃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둘째, 주변을 살피라고 합니다. 혼자 살아남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웃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기대야 합니다. 셋째, 가족끈을 놓지 말라고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관계들, 부모님께 전화하고 형제들과 연락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이게 다 재산이요. 집이나 통장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요. 할망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가올 시간이 두렵습니까? 할망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산모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끝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 앞으로 겪을 것, 이 모든 것은 새 시대를 낳는 산고입니다.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 될 거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아지는 법이요. 2027년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빛을 향한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한 무속인의 예언입니다. 미래를 단정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 중 하나로 받아들여 주시고 각자의 판단으로 지혜롭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